오늘은 허난설헌의 견흥이라고 하는 한시 중에서도 오원고시에 해당하는데 이 오원고시인 견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견흥이라고 하는 제목 자체는 흥에 겨워라고 하는 거예요. 흥에 겨워 노래를 부르다 이런 뜻일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흥에 겨운 것이 신남, 즐거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감정이 일어나서 라고 이해하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은 허난설헌의 자전적인 이야기, 즉 자신의 삶과 삶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온 삶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이 지금 처한 현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노래한 작품이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와 오수에서는 당시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드러나며 삼수와 사수에서는 이별의 상황 속에서 비단과 놀이개와 같은 정표를 제시하면서 남편에게 오히려 지조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라고 본다면, 이 자전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나약하고 소극적이고 그 다음에 의존적인 그런 여성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 당시 사회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드러나고 있다 라는 점에서 이 작품의 의의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았듯이 전체 8수예요. 8수니까 좀 분량이 좀 깁니다. 그래서 원래 시 같은 경우는 전문을 한번 쫙 읽고 그 다음에 구절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작품은 그냥 각 수 1수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구절풀이, 2수 읽어보고 구절풀이, 3수 읽어보고 구절풀이 이런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수 봅시다. 자, 1수인데 여기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러니까 이게 5원이 될 거예요. 한놈, 두시기,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면조, 88이니까 이게 뭐야? 율시죠? 그러니까 이 1수만 놓고 들어가면 5원 율시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게 전체 8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고시라고 하는 겁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동나무 한 그루가 역양에서 자라나 차가운 비바람 속에 여러 해를 견뎠네. 여기까지 한 센텐스. 다행히도 보기 드문 장인을 만나 베이다가 검은고를 만들었네. 다 만든 뒤 곡조를 타보았건만 세상에서 알아들을 사람이 없네. 여기서 문제가 생겼네. 그죠? 훌륭한 검은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이래서 광릉산 묘한 곡조가 끝내 전해지지 않고 말았나 보네. 자, 이걸 자전적인 요소로 본다면 아마 이 오동나무가 누가 되겠어요? 그렇죠. 작가 또는 화자인 난설헌이 되겠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본문 볼까요? 오동나무 한 그루가 역양에서 자라나 차가운 비바람 속에 여러 해를 견뎠네. 자, 여기까지. 자, 여기서 띄었네요. 띄었네. 자, 그러니까 이거 과거형이죠? 과거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볼까요? 오동나무 한 그루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검은고의 재료고요. 어찌 본다면 화자 자신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역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엔 역양이라는 동네가 없습니다. 이거는 중국이에요. 중국의 지명이고요. 강소성에 있고 오동나무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일종의 인용이죠. 자, 이 오동나무 한 그루가 차가운 비바람을 맞았네요. 자, 이 차가운 비바람은 뭐예요? 시련과 고난, 이런 거라고 본다면, 자, 이게 화자 자신이라고, 그러면 어릴 때 힘들게 자랐다, 척박한 성장 환경,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난설언니가 역사적으로 진짜 힘들게 자랐어.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미천한 집안이고, 이래? 아니에요. 상당히 권력가 집안이에요. 난설언니가 누굽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홍길동의 저자, 허균의 누이잖아요. 그 다음에 집안도 역시 마찬가지 짱짱한 소위 말하는 탑 클래스에 드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척박한 성장 환경이라고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오동나무 한 그루가 차가운 비바람을 견뎠네. 다행히도 보기 드문 누구를 만나? 장인을 만나. 이때 장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내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검은고를 만드는 사람, 이 오동나무의 자질을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제는 난선으로 본다면 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자신을 키워준 사람, 뭐고 부모님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거나 간에 배하다가 뭘 만들었어? 검은고를 만들었어. 자, 그렇다면 이거 오동나무는 어떤 재능이라든가 자질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 그 상태에서 시련을 겪다가 누구를 만나? 장인을 만나. 그래서 나는 어떤 인물이 되었어? 검은고와 같은 인물이 되었어. 이렇게 본다면 이 검은고는 고난과 시련을 극복한 화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만든 뒤 한 곡조 띵영 하고 연주를 해보았건만 타보다라고 하는 건 연주하다예요. 그러면 곡조를 연주한다는 건 자신의 재주를 드러내다라는 얘기죠. 난설어는요 천재예요. 재주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어디까지? 중국까지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이 자신의 재주를 드러냈는데 온 세상이 알아들을 사람이 없네. 자, 원문을 보면요 지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 지음이라고 하는 거 한시 원문을 보면 그게 이제 여기서는 알아들을 사람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 지음이라고 하는 거는 백아가 타는 검은고 소리를 종자기만 알아주었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종자기가 죽고 나니까 백아가 내 자신이 연주하는 검은고 소리를 알아들을 사람이 없구나 라고 해가지고 뭐합니까? 검은고 줄을 잘랐다. 그래서 우리는 백아절현이라고 하는 고사가 있습니다. 그 고사를 인용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간에 여기서 알아들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래서 광릉산 묘한 곡조가 끝내 전해지지 않고 말았나 보네. 자, 여기서 말하는 광릉산 묘한 곡조는 백아가 있던 곳이야? 아니에요. 이건 다른 고사예요. 자, 해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선으로부터 전수받았다는 검은고 곡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광릉산 묘한 곡조. 근데 지금은 왜? 전해지지 않아. 왜? 그걸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결국은 뭡니까? 내가 이러한 재주를 가지고 있지만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서 전해지지 않았다. 한마디로 자신의 뛰어난 재주와 능력이 파묻혔다 라고 하는 것을 보내라고 해서 내를 통해서 안타까움의 어조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일수는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두 번째, 이수 봅시다. 봉황이 단사 나오는 구멍에서 나타나 아홉빛깔 문이 드러나니 찬란하구나. 은덕을 받아들일 천길이 상서롭고 천천히 날아가며 아침에 노래하네. 벼와 기장은 취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대나무 열매만 마땅히 먹네. 어찌하여 오동나무 가지에서 버티며 도리어 솔개와 올빼미만 깃드는가. 자, 무슨 내용이야? 이건 전부 다 지금 뭐야? 사람은 안 나오죠? 비유예요. 그죠? 우의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수, 구절풀이 가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요건 이제는 몇 개 얘기할 만한 게 없어요. 봉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봉황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상상 속에 나오는 어떤 상서로운 쇠고요. 보통은 임금, 군자, 성인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봉황이 단사 나오는 구멍에 나타났어요. 날릴까요? 날려버릴까? 여기 이렇게 날립시다. 요걸 날린다면 봉황이 나타나 아홉빛깔 무지개를 드러내는구나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아홉빛깔 무늬는 누굽니까? 그렇죠. 봉황의 무늬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여기서 단사 나오는 구멍이라고 하는데 단사라고 하는 것은 봉황이 산다는 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동굴? 자, 그러니까 봉황이 굴에 있다가 현실 세계에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그 봉황이 누구야? 임금, 군자, 성인, 기타 등등등등. 아홉빛깔 무늬라고 했는데 이거는 구포라고 합니다. 이 구포는 봉황의 깃에 나타나는 9종류의 빛깔을 얘기해. 그러니까 이거 구포는 결국 뭐야? 봉황이에요. 봉황이 찬란하구나. 찬란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예찬적 태도죠.
자, 은덕을 받아들이니 내가 누구의 봉황의 은덕을 받아들이니 이렇게 되겠죠. 그죠? 결국은 화자는 봉황의 은덕을 받은 거야. 그럼 여기서 이게 뭐야? 천길이 상서롭고 천천히 날아가며 아침에 노래하네. 나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벼와 기장은 취하려 하지 않고 대나무와 열매만 먹네. 마땅히는 당연히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자, 벼와 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세속적 가치, 어떤 속물적 가치, 현실적 가치예요. 이런 걸 취하려 하지 않고 대나무 열매만 먹어요. 대나무 열매는 결국 뭡니까? 그렇죠. 세속적 가치를 나타내는 벼와 기장과 대립되는 소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일종의 고고함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누가 대나무 열매를 먹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거는 봉황이에요. 봉황이 세속적 가치를 거부하고 고고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봉황이 있으니까 참 좋은 거지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되겠죠.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그런데 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될 거야. 어찌하여 오동나무의 가지에 버티며, 오동나무 가지는 어떤 가지인데, 그렇지. 누가 있어야 되는 가지야? 봉황이 있어야 되는 가지죠. 한마디로 봉황이 있어야 하는 공간에서 너는 버티고 있냐는 거예요. 누가? 솔개와 올빼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동나무 가지를 봉황이 있어야 되는 공간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결국 누굽니까? 화자라고 볼 수도 있고요. 조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화자가 됐든 조선이 됐든 거기에 솔개와 올빼미만 깃들고 있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솔개하고 올빼미는 누구하고? 그렇지, 봉황과 대립되는 존재로서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깃드는가 몰라서 묻습니까? 아니죠. 서리법이죠. 일종의 영탄적 서리법을 통해서 현실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봉황이 누구냐를 봐야겠네 라고 본다면 요거 서리법 한탄 쓰고, 아까 봉황은 임금 내지는 군자 내지는 성인을 나타낸다 라고 했어요. 근데 임금이라고 하게 되면 조금 무리가 생겨. 이건 무리수야. 좀 많이 나간 거야. 왜? 봉황이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군자, 성인이라고 본다면, 자, 이 봉황과 같은 성인, 군자가 없는 현실에 대한 한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성인 군자와 같은 난군, 만약에 이 오동나무 가지를 화자 자신이라고 본다면 성인 군자와 같은 난군이 없는, 솔직히 말해서 솔개나 올빼미와 같은 난군이 있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탄식 내지는 한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요거는 자전적인 요소도 드러내고 있고요. 당시 사회적인 요소도 비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위적인 요소를 띠고 있고요. 어쨌거나 간에 오동나무에 솔개, 올빼미만 있는 현실에 대한 한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아름다운 비단 한 필이 있어 먼지를 털어내면 맑은 윤이 났었죠. 봉황새 한 쌍 마주복에 수놓여 있어 반짝이는 그 무늬가 정말 눈부셨지요. 여러 해 장롱 속에 간직하다가 오늘 아침 님에게 정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비단 한 필은 님에 대한 마음이네요. 그죠? 님의 바지 짓는 거야 아깝지 않지만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다른 여인 치맛감으로는 주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화낼 겁니다. 이런 얘기겠다. 상당히 적극적이고요. 직설적이네요. 그죠? 내게 아름다운 비단 한 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비단 한 필은 좀 전에 봤듯이 뭡니까? 자, 이미 자신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님에게 전하는 정표죠. 먼지를 털어내면 맑은 윤이 났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오랫동안 간직했다.
봉황새 한 쌍이 마주복에 수놓여 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는 마주복에 수놓여 있다는 것과 한 쌍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마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임금 이러면 안 되죠. 자, 여기서 말하는 봉황새 한 쌍은 뒤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시켰을 때 금슬이 좋은 부부라고 보면 돼요. 자, 이 금슬이 좋은 부부 한 쌍이 수놓여 있다는 것은 이 아름다운 비단이 결국 어떤 의미를 가져? 그렇지. 부부간에 화목하기를 바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에게 줘? 님에게 주는 거죠. 그 말은 결국 뭐야? 봐! 우리도 이렇게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간에 자 정말 눈이 부셨지요까지 본다면 비단 한 필에 대한 아름다움을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매우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의 장롱 속에 간직하다가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하다가 오늘 아침에 지금이네요. 그죠? 남편이 떠나는 시간이죠. 님이 떠나는 시간에 정표로 비단 한 필을 드립니다. 그러니 뒤에 다른 여인의 치맛감으로 주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걸로 보았을 때 나에 대한 지조를 지키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당신 남편의 바지 짓는 거야 아깝지는 않지만 다른 여인에게 치맛감으로는 주지 마세요 라고 하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어떤 우려, 걱정, 그 다음에 당부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삼수는 결국 임에게 비단을 정표로 드리는 화자가 되겠네요. 사수 보겠습니다. 보배스런 순금으로 반달 모양 놀이개를 만들었지요. 시집올 때 시부모님이 옷이 주신 거라 다홍 비단 치마에 차고 다녔죠. 오늘 길 떠나시는 님에게 드리오니 삼수하고 사수는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죠? 서방님 정표로 차고 다니세요. 삼수에서는 님이라고 했는데 사수에서는 아예 그냥 서방님이라고 딱 단정을 지어버리네요. 길가에 버리셔도 아깝지는 않지만 코드는 똑같아요. 삼수하고 사수가. 그죠? 새 여인 허리띠에만은 달아주지 마세요. 그럼 나 승질 낼 거예요. 뭐 이런 뜻 같아요. 그죠? 자, 계속 가자. 보배스러운 순금이라고 하는 건 값진 보물로 반달 모양의 놀이개를 만들었대요. 그것이 시집올 때 부모님이 주신 거라고 했으니까 이 반달 모양의 놀이개는 시부모님께 받은 예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시집 올 때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지금 뭐 한 거야? 그렇지, 결혼을 한 상태라는 거죠. 결혼을 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지금 청자 이야기를 노래를 듣는 사람이 누구야? 남편이죠. 그리고 남편한테 굳이 시부모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렇죠. 너 아내 있는 처지야. 너 유부남이야. 그러니까 헛짓거리 좀 제발 그만해 라고 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있는 처지임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다홍 비단 치마에 차고 다녔대요. 이 다홍 비단 치마는 아마 새색시의 복장이면서 그만큼 내가 소중히 다루었다 라고 하는 것과 반달 모양의 놀이개가 어떤 것인지 그 내력을 노래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길 떠나시는 님에게 이게 시적 상황을 제시하는 건가요? 드리오니 서방님 정표로 차고 다니세요. 무엇을 반달 모양의 놀이개를 왜 너 유부남임을 망각하지 마세요. 자신의 아내가 있는 처지라는 거 잊지 마세요. 설령 이 놀이개가 귀찮다고 길가에 버리셔도 아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딴 여자한테는 안 돼. 이거는 뭐 선을 넘는 거야 라고 하는 우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수, 결국 뭡니까? 임에게 반달 모양의 놀이개를 정표로 드리는 화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상당히 적극적인 그런 의사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연 볼까요? 요즘 들어 최경창과 백광훈 등이 성당의 시법을 받아 시를 익히니 아무도 안 쓰던 대아이 시풍 이들을 다시 만나 한번 쩡쩡 울리네. 낮은 벼슬알치들은 벼슬 노릇이 어렵기만 해. 변방에 고울살이 시름만 쌓이네. 나이 들어갈수록 버슬길이 막히니 시가 사람을 가난케 한다는 말을 비로소 믿겠네.
자, 여기서는 화자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아까 내가 이수하고 오수에서는 세태,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 오수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최경찬과 백광훈 등이 성당의 시법을 받아 시를 익히니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후이즈 최경찬, 후이즈 백광훈 그러면 이거는 조선 전기 때의 시인이에요. 그리고 난설은의 스승인 이달과 함께 3당 시인으로 불립니다. 자, 이달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는 별표를 방치긴 해야 돼요, 사실은. 이 난설원에게는 이제는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라고 해야 되나? 형제 자매. 자매는 아니잖아. 그죠? 자, 오빠가 허봉이 있어요. 허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균이가 있습니다. 허균이가 있는데, 이 허봉, 오빠가 소개시켜준 이제는 스승님이에요. 옛날에는 뭐 서당도 다니고 있지만 난설원은 여자니까 개인 교습을 받겠죠. 사실은 이 집안 자체가 많이 뛰어난 집안이에요. 앞선 집안이야. 왜? 아무리 사대문가라 할지라도 여자에게 직접적으로 시를 공부시키고 선생님을 붙여주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워낙에 이제는 동생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집안이 뛰어나고, 앞서고, 개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동생한테까지 이제는 이렇게 이제는 개인 교사를 붙여주기도 합니다. 이 난설어는요, 8살 땐가 7살 땐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때 시를 써요. 근데 그 시가 너무너무 유명해져요. 어디까지?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까지 퍼질 정도로 유명해져요. 그 정도로 이제는 천재입니다. 이 난설어니. 하긴 뭐 미인 방명이라고 했나요? 천재이기 때문에 개인사는 상당히 비극적인 삶을 삽니다. 허봉 오빠도 귀향을 가고요. 허균도 마찬가지로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능지처참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복권이 되지는 않죠. 그 다음에 이 난설원도 남편 잘못 만났죠.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서나 이제는 뭐합니까? 인생이 상당히 힘든 삶을 삽니다. 이 난설원의 삶은 우리가 이제는 곡자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곡자라고 하는 시와 그 다음에 규원가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규원가, 가사인가? 갑자기. 자, 규원가와 그 다음에 곡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 난설원의 일생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잠깐 삼천포로 빠졌는데, 이 이달과 그 다음에 최경찬, 그 다음에 백광훈, 이 세 사람은요, 당나라 시풍의 시를 쓴 사람이다. 그래서 세 명의 삼당 시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면서 성당의 시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당, 당나라가 번성할 때의 시법. 한마디로 그때가 뭐 당시가 진짜 당나라 시가 성하던 시기, 그때의 시법을 받아 시를 익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자신의 스승과 같은 급이 비슷한 이런 시인이니까 예찬적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무도 쓰지 않던 대아의 시풍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대아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크고 올바르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시경 속에 있는 풍, 아, 송의 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아의 시의 풍, 시 스타일이 이들을 만나 다시 한번 쩡쩡 울린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최경창이라는 사람과 백광훈이라는 사람의 시가 그 당시 매우 베리매니 마치하게 인정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달 또한 서자 출신이고요. 최경찬과 백광훈도 그렇게 신분이 높은 신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가 큰 이름을 떨치고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벼슬아치는 한마디로 신분이 낮은 사람은 벼슬 노릇이 어렵다는 거예요. 즉 능력이 있으면 뭐해?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라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변방의 고을살이 시름만 쌓이네. 이 변방의 고을살이는 누가 사는 곳인데? 그렇죠. 최경찬과 백광훈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벼슬길이 막히니 최경찬과 백광훈의 처지죠. 시가 사람을 가난하게 한다는 말을 비로소 믿겠네 라고 하는 것은
생활이 가난할수록 시가 훌륭해진다는 거야. 시가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사람은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본다면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오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라고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why, 어째서 굳이 최경찬과 백광훈을 들었는가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자신의 스승님인 이달과 같이 견주는 사람이니까 훨씬 더 친근감이 있겠죠. 그러니까 들었겠지요 라고 보기도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 이면에, 이 오수에 나온 이 표면적인 의미 이면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여자로 태어나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 남자의 아녀자로서 이렇게 늙어가는, 그것도 박대를 받아가며 늙어가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육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인께서 아름다운 봉황을 타고 깊은 밤에 조원궁에 내려오셨네. 붉은 깃발은 구름바다에 떨치고 무지개 옷은 봄바람에 울리네. 나를 곤륜산 신설못으로 맞이해 나에게 유화주를 마시게 하였네. 나에게 노곡장을 빌려주시면서 나에게 부용봉으로 오르게 하네. 자, 여기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죠? 신선이야.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뭐냐? 현실 세계와 신선 세계, 신선 세계와 현실 세계를 우리가 대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화자는 신선 세계로 go to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구절 풀이해 볼까요? 선인께서, 신선께서 아름다운 봉황을 타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봉황은 부부간의 금슬이라든가 아니면 임금, 성인군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이건 도교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신선도 역시 도교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조원궁이라고 하는데 이 조원궁은 중국의 노자를 모시는 사당이에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세 개는 전부 다 뭐다? 그렇지. 도교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시어들이다 라고 보면 돼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거나 그쨌거나 붉은 깃발은 구름바다에 펼쳐져 있고 무지개 옷은 봄바람에 울리네. 한마디로 신선의 어떤 화려한 모습, 외양을 표현하고 있다. 시각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를 곤륜산 신선못으로 맞이해. 이때 곤륜산 신선못을 요지라고 했습니다. 원문에서는요. 요지는 신선이 사는 연못을 얘기하고요. 곤륜산에 있대요. 어쨌거나 간에 나에게 신선이 마신다는 술을 먹게 하였네. 이 말은 결국 뭡니까? 나를 이 요지로 불러들이고 나를 유아주를 먹게 하고 나에게 뭐 노곡장이라고 하는 지팡이를 주고 나에게 뭐 신선이 산다는 부용봉으로 오르게 해요. 결국 뭡니까? 그렇죠. 나를 누구로? 신선 또는 선녀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현실 세계, 억압적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 신선 세계에서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또는 신선 세계로 지향하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또는 작가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어찌 본다면 그만큼 현실 세계가 봐야 말렸다. 현실 세계가 이 작가에게는 견디기 매우 힘들 만큼 고달프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멀리서 손님이 오시더니 님께서 보냈다고 잉어 한 쌍을 주셨어요. 무엇이 들었나 배를 갈라서 보았더니 그 속에 편지 한 장이 있었어요. 첫마디에 늘 생각하노라 말씀하시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셨네요. 편지를 읽어가며 님의 뜻을 알고는 눈물이 흘러서 옷자락을 적셨지요.
그럴 것 같으면 오면 되지. 뭔 편지 쓰고 난리야. 내가 볼 땐 이거 믿을 거 못 되는데. 암튼 간에 칠수 보겠습니다. 멀리서 손님이 오시더니 이 손님은 먼 길을 가는 나그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임 또는 남편의 소식을 전달해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님께서 보냈다고 잉어 한 쌍을 줬어요. 이 잉어 한 쌍을 진짜 잉어 한 쌍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배를 갈랐더니 뭐가 있다요? 편지 한 장이 있대. 그러니까 이 잉어 한 쌍은 편지예요. 그러니까 배를 갈라서 보았다라고 하는 건 편지 봉투를 개봉했다. 편지 봉투를 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랬더니 거기 편지 한 장. 이미 화자에게 보낸 편지가 있다는 거예요. 별다른 내용 없습니다. 첫 마디에 늘 생각한다 라고 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었대요. 자, 이건 이렇게 인용 표시, 간접 인용 표시를 해야겠죠? 그죠? 왜? 편지의 내용이거든요. 그 편지를 읽어가면 님의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 뭐해? 눈물이 흘러. 뭐해 그는? 그리움이죠. 결국은 이건 임 또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그 다음에 외로움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본다면 칠수가 가장 밋밋한, 그렇죠? 하지만 가장 자전적인 이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자, 팔수 보겠습니다. 마지막 수인가요? 꽃다운 나무는 물이 올라 푸르고 궁궁이 싹도 가지런히 돋아났네. 봄날이라 모두들 꽃피고 아름다운데 나만 홀로 자꾸만 서글퍼지네. 아이고 나 이미 안 왔네. 봄이 됐는데도 그죠? 벽에는 오악도를 걸고 책상머리엔 참동계를 펼쳐놓았으니 혹시라도 단사를 만들어내면 돌아오는 길에 순임금을 배우리라. 자, 뜬금없는 웬 순임금? 봅시다. 마지막 팔수 9절 볼게요. 꽃다운 나무는 물이 올라 푸르고 물이 올라 푸르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계절이 변했다는 거예요. 시간의 경과고요. 그 다음에 시각적 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궁궁이라고 하는 건 풀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산이나 골짜기 주로 자라나고요. 싹도 가지런히 돋아났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그렇죠. 봄봄봄 봄이 왔어요. 이런 거죠. 근데 봄이 오기는 왔는데 우리들 마음속에는 안 왔나 봐요. 그래서 그런가 사람들은 모두 봄날이라고 모두들 꽃피고 아름다운데 나만 홀로 서글퍼요. 한마디로 자연과 화자를 대비해가지고 화자의 처지, 어떤 처지? 외로움, 어떤 처지? 슬픔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벽에는 오악도를 걸고 오악도라고 했는데 이 오악도는 오악산을 그린 그림이에요. 오악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중국의 5개의 산입니다. 이거 무협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 수도 있어요. 남학생 중에. 태산, 화산, 형상, 항상, 충상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책상머리엔 참동계. 참동계는 도가의 경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래버리면 또 아까 같은 도교 사상이 또 드러나고 있어요. 그죠? 왜? 현실에서는 힘들거든. 혹시라도 단사를 만들어내면 이때 단사라고 하는 건 아까 봤던 단혈과는 다른 것이에요. 이거는 단약이에요. 단약이라고 하는 건 도교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소위 말해 장생불사한다는 오래 살고 죽지 않는다는 신약이에요. 신약을 만들어내면 순임금께 드리겠대요. 왜? 그것은 순임금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야. 이 임금이 정치도 잘했지만 이 왕비가 둘이야. 아황이라는 왕비와 여영이라는 왕비가 있어. 근데 이 두 왕비하고 이 금술이 너무너무 베리베리 맞차게 좋아. 그래서 순임금이 죽자 둘도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결국 현실 세계에서 이루지 못한 남편과 인연을 단사를 만들어 단약을 먹어서 신선 세계에서라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그리움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여기서 현실 세계와 그 다음에 비현실 세계, 비현실 세계와 현실 세계를 본다면 현실 세계에서의 어떤 부족분, 결핍, 그죠? 결핍, 갈등을 비현실 세계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서 헌안설원의 견흥 8수를 구절구절 살펴보았고요. 자, 전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시고요. 오원고시가 되겠습니다. 전체 8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임, 남편과의 이별을 통해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건 전체 주제가 그렇다는 것이고 이 8수가 각각의 수가 주제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8수가 한 지문으로 통째로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마 그렇게 기대하는 수험생이 있다면 과감하게 접으세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는 1수, 2수가 나온다든가 2수와 5수가 나온다든가 3수와 4수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7수와 8수가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서 끊어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각 수마다 주제가 다르니까 수 단위로 각 수단 1수, 2수, 3수, 4수, 5수, 6수, 7수, 8수 수 단위로 주제를 따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는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해요. 의미가 없어요. 자,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시상 전개 방식이에요. 자, 일단 시적 화자가 자신의 감정이나 세계관, 상황에 대해 고백하고 있고 시적 청자나 독자는 그러한 것을 엿듣는 형태, 이게 기본적인 어떻게 본다면 시의 어떤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에는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시적 청자나 독자에게 그렇죠, 말을 건네는 형식이에요. 말을 건네는 형식이나 아니면은 묘사나 사건 전개를 제시하는 형태가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윤이 났었죠, 눈부셨지요, 드립니다, 주지 마세요 라는 거, 이런 거는 분명히 청자를 대상으로 그에게 얘기를 하는 형태를 띠고 있죠. 더더군다나 마지막 다른 여인의 치맛감으론 주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본다면 자신의 의지를 임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료하게 전달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임이 화자의 남편이라는 정보는 사수에서 나오죠. 어디? 여기 시집 올 때 시부모님이 주신 것이라 써빵님 이런 거예요. 자, 결국 3수가 됐든 4수가 됐든 이거는 결국 뭡니까? 화자와 남편의 이별이고요. 그러한 이별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남편이 다른 곳으로 가야 하기에 임시적으로 헤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서방님, 시부모님, 씨앗 같은 것이 등장한다. 씨앗은 새 여인. 자, 상황도 가늠이 됩니다. 혹 다른 여인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제3 당부하고 있는 이 모습은 어떤 염려에서 뛰어넘어 투정 이상의 어떤 본처의 다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이러한 상황은 어떤 난설원의 어떤 실질 정기적인 입장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화자가 곧 작가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강명애 교수의 논문에서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다음은 허난설원의 현실 인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작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허난설원, 난설원이 현실 인식,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1수부터 그런 흔적이 드러나긴 합니다. 1수를 본다면 이게 문제예요. 이게 후이즈 오동나무 한 그루예요. 이 오동나무 한 그루를 누구를 비유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일단 표면적인 의미. 자, 시의 어떤 드러난 텍스트만 놓고 본다면, 자,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오동나무야. 그 오동나무가 장인을 만나서 어떤 거문고라고 하는 능력을 발휘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진짜 오동나무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건 우의적이고 비유적이다라고 보아야겠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일단 먼저 화자로 봅시다. 오동나무를 화자라고 본다면 자신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때요? 온 세상에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할 때 온 세상 알아듣는 사람은 남편이야 라고 본다면 남편으로 인해서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못하는 남편으로 인해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에 대한 탄식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동나무 한 그루를 자기 자신이 아니라 제3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인재로 이해한다면 기득권층의 횡포로 훌륭한 인재가 등용되지 못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은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지 못하는 당시의 기득권층의 무능을 비판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이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에서는 백성의 안위를 살피지 않고 당파 싸움으로 서로 헐뜯고 비방하는 소인배들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아까 얘기한 오수까지 이어집니다. 오수까지 이어져서 최경찬, 백광원, 그 다음에 자신의 스승인 이달, 즉 성당의 경지를 개척했다고 평가받는 3당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재들이나 벼슬로 출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러한 어떤 불합리한 사회 제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이 오동나무를 자기 자신으로 보든 아니면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인재로 보든 이 난설어는 현실 자체를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겠습니다. 두 번째, 중국 고사 인용이라든가 특정 지명 인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냥 표현상의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예요. 오동나무 한 그루를 우리는 화자로 해석할 수도 있고 당시 인정받지 못하는 계층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간에 이 오동나무 또 그 다음에 검은고도 마찬가지죠. 자, 특정 사물을 빗대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비유는 여기도 한번 나오죠. 잉어 한 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잉어 한 쌍에 배를 갈랐더니 편지가 한 장이 있대. 이건 뭔 소리야? 이러는 거죠. 이거 이미 화자에게 보낸 편지를 잉어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용. 자, 인용은 다 만든 뒤 한 곡절을 타 보았지만 온 세상 들을 사람이 없네 해서 누구의 말을 인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백아절현이라고 하는 고사를 인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지음이 없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든가 광릉산 묘한 곡조가 끝내 전해지지 않고 말았나 보네에서는 해강의 고사를 인용하여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대비는요. 자, 구체적으로 A와 B가 대비가 된다기보다는 화자는 신선이 자기 자신을 곤륜산 신선못으로 맞이해서 부용봉으로 오르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신선이 자신을 신선세계에 오르게 하였다라는 표현은 현실세계와 인간세계, 그 다음에 비현실세계, 자 신선세계죠. 의 대비를 통해 화자가 신선세계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만큼 현실세계가 매우 힘들고 고달프다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허난설원의 견흥이라고 하는 한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